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포럼 지금 제19차 평화학 포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사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던 그 김병로 교수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양해 먼저 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발표해 주시기로 하신 정문식 교수님은 저의 지도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지도받던 제가 선생님도 직접 사회를 맡고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기로 하신 정문식 교수님 양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선생님이라서 양력 말씀드리는 게 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계속 계셨고 올해 이제 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으로도 계셨고 그리고 최근에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사회에서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발표의 주제는 한국 이행기 정의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담아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문식 선생님,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에 와서 유서 깊은 우리 평화학 포럼에서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이행기 정의의 현재와 미래 또는 성과와 과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한국의 뭐랄까요, 민주화 운동사 또는 뭐 이행기 정의의 역사 또는 5.18 기념의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두 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올 1월 달에 광주에 5.18 단체들과 특전사 동지회가 개최한 대국민 공동 선언식이 있었고요. 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죄도 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 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부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지금까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약 30여 년간 제가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일을 했는데 그것을 한편으로 되돌아보고 또 진실화해위원회 일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일부분은 자기 비판, 당신이 그런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또 응답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 광주 보상법이 제정된 이후로 30년 동안 일종의 과거 정산 또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었죠. 지금도 5.18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군사망상호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연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죄를 잘 하지 않는가? 또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죄나 용서 또는 화해 논쟁의 본질과 그 전망은 무엇인가? 또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이러이러한 이행기 프로젝트가 한국 정치 문화의 개선으로 왜 이어지지 않는가? 일종의 우리 정치가 불신의 정치 또는 뭐 원한의 정치라고 한다고 하면 왜 30년 동안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행기 정의와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화해랄까 이런 것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화의 개선으로 여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그 질문이 내용이 좀 다르겠죠.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청산과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부터 이행기 정의의 연구와 시각과 방법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행기 정의의 전개 과정 그리고 최근에 사죄 용서 화해 논쟁 성찰과 과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일부 있죠. 구체적인 그런 논의 없이 어떤 때는 과거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때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강력하게 작동을 했던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1948년 반민특위 또는 1960년 당시에 한국전쟁 유족회 운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를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아마도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현대사에서 깊숙하게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의 이른바 박정희 원의주의 독재 또는 80년 5.18 이런 것들이 청산이라고 하는 말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그 어떤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걸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체로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 이른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외국에서 특히 남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 무렵에 이행기 정의가 들어오고 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그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청산, 진실, 화해, 정의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개념쌍으로 묶여가지고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요즘 그 정의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청산이나 이행기 정의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그 경험적 자료도 별로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화해나 정의에 관련된 그런 그 개념들이 충분히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검증의 대상이 되면서 또는 특정한 그런 정책이 그 정책적 효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하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도 별로 그런 경험적인 연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보면 아주 쉽게 과거에 잘못된 가해와 피해가 있고 그 가해자에게는 일정한 벌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복원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개념, 규범적인 개념 가지고는 충분히 이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수준의 전범 문제랄지 형사 법적 문제랄지 이런 게 있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권력과 피해자 집단 간의 중재 기구를 통한 법적 정치적 상호작용의 한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정의가 있거든요. 원래의 규범적인 정의가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과 피해자 집단 간의 관계, 상호작용의 과정 그 중에 거기에 이제 중재기구, 이른바 진실위원회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행기 정의의 성격이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상호작용을 하는 국가 권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피해자 집단의 요구와 조직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리고 중재기구, 즉 위원회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사고작용의 결과가 달라진다. 굉장히 그 어떤 맥락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행기가 무엇인가? 대체로는 이른바 군사적인 권위주의 또는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런 탈독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이 동시에 탈식민적 요소와 탈전쟁적 요소, 즉 한국전쟁이 가져왔던 그런 여러 가지 유산들을 정리하는 계기와 민주화가 연결되어 있고, 또는 과거의 일제 지배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는 것과 민주화가 밀접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행이 아니라 복합적인 복선적인 이행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가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응보적인 정의와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의 정의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행기 정의의 대상, 왜 기본적으로 이행기 정의라는 걸 발생하느냐? 과거에 어떤 잘못된 폭력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 폭력은 영어로 바이올런스라고 할 때하고 독일어로 게발트라고 할 때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발터 베냐민의 그 폭력 비판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글을 많이 참조를 하는데, 이 베냐민은 이 법 정립적 폭력, 레스게세센데 에게발트와 법 보존적 폭력이라고 하는 레스 에어할텐데 게발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폭력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했죠. 이걸 이제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창법적 폭력 또는 뭐 준법적 폭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냐민의 이 창법적 폭력 개념 속에는 어떤 신적인 요소, 그리고 정당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일국적으로 생각하면 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헌법이 제정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창법적 폭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는 그 일국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 세계 질서 또는 뭐 지역 동아시아 질서, 이런 질서라고 하는 게,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질서 속에 한 국가가 놓여져 있는 거고, 특히 아시아의 경우에,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질서의 교대 속의 과정 속에 이른바 신생 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값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준법 폭력이죠. 만들어진 헌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건데, 때때로 이 정의와는 달리 국가 자체가 불법 폭력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바로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불법 폭력의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이행기 정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창법적 폭력에 해당하는 폭력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행기 정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아마도 그 베냐민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 인권 감수성이 높아질수록 창법적 폭력이건 이런 불법 폭력이건 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는,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은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폭력의 주체가 국가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죠.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2000년 전후한 시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은 스테이트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그런 개념이지 아주 오래된 개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폭력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본적으로는 외부의 적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내부의 적으로서의 사회적 타자 문제가 있고, 때때로는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적이 누구인가, 그 적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가해지는 폭력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행기 정의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찰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행기 정의의 대상이 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계기가 있죠.
내전이나 또는 독재 또는 정치적 위기나 경제적 불황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이행기 정의에 대상되는 그런 폭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행기 정의 연구의 그 방법과 난점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 이행기 정의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 자료가 매우 적다. 사실은 정책적 제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통찰에 의한 그런 정책들은 마련되지만 그것이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행기 정의의 문제에 관한 어떤 사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또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는 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상의 문제가 있고요. 방법론적으로 따라서 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관한 공식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회고적인 그런 연구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이행기 정의의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난점들이 있죠. 이행의 시점, 언제가 이행기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의 경로가 단순적이냐 복선적이냐 그다음에 과제가 단순하냐 복합적이냐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결정이 보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때는 소송을 통한 사법부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결정이 되는 측면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이행기 정의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그것에 기초한 사법부의 결정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어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연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그 결과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정되는가 이걸 같이 아울러야만이 그 이행기 정의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의나 책임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정의의 수준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실을 추구하느냐 진실과 명예회복까지 추구하느냐 거기에 플러스 보상까지 추구하느냐 더 나가면 책임 문제까지도 따지느냐 이런 이 진실 명예 회복 아니 그다음에 보상 책임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거나 누적적이거나 아니면 그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책임의 문제에서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은 곧 처벌이었습니다. 근데 근래 오면 책임 문제가 처벌 문제 말고 용서와 사죄라고 하는 문제를 아우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됐고 특히 이 회복적 정의의 맥락에서 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어떤 문제들까지도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용서, 사죄 또는 더 나아가면 화해 문제가 이행기 정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이행기 정의의 효과 실질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치유에 기여하는가 또는 화해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행기 정의 연구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사실은 이행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한 번의 이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기 민주화입니다. 민주화가 뭐 5년, 10년에 완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면서 민주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 이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단계적으로 복합적으로 사고가 돼야 한다. 최초의 이행 저는 아주 재미있게도 그 박종철 1987년에 희생된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이죠.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죠. 공교롭게도 1월에 희생된 사람과 6월 7월에 희생된 두 사람의 장례식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종철 장례식은 종철아 잘 가그레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짧은 그런 코멘트만 남아있고 이한열 장례식은 굉장히 뭐랄까 그랜드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남기고 갔죠.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바로 그게 이행 전과 이행 후에 최초의 이행이 갖고 있는 효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이행, 2차 이행, 3차 이행.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규정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한 단계씩 진전된 이 민주화를 갖다가 경험한 거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차 이행으로부터 국회 청문회와 광주 보상법이 만들어지고 2차 이행으로부터 5.18 기념사업과 광주특별법이 만들어지고 3차 이행으로부터 4.3 특별법과 의문사 위원회, 민주화 보상심사위원회, 무슨 뭐 남북 화해가 그 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이행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포스트 3차 이행으로 봐야 하느냐. 저는 이제 후자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아시다시피 친일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행기 정의 또는 과거 청산의 문제는 굉장히 다중적 이행의 결과로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 보수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야가 교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그런 민주화의 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민주화, 소위 말하는 촛불 시위와 그 이후의 변동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학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재생민주화라고 하는 맥락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했던 4차 이행의 문제. 그 아시다시피 1919년에 2019년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발하고 2020년에 2기 진화위가 출범하고 2021년에 4.3법이 개정되고 이런 흐름들은 크게 보면 새로운 이행의 국면에서 나타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초 이행에서 이른바 정의의 징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1980년 5.18 이후에 수많은 분신을 통해서 숨은 분신 투쟁을 통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매년 5월마다 망월동 묘지에 가서 추모 분위기가 커지죠. 다시 말하면 진상 요구, 진실과 추모의 문제가 그 징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최초의 이행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한열 장례식을 생각해 보면 호명, 위령 또는 오열 이런 것들이 이 이행기 정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그 유명한 호명 있죠. 암흑의 열쇠요, 암흑의 열쇠요라고 했던 거. 목사님이 살아남아서 자기보다 더 어린 젊은이들 죽은 젊은이들을 이름을 부른다. 호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행기 정의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해주 교수님의 살풀이 춤 보세요. 왜 이행기 정의에서 저런 형태의 몸짓과 그 춤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추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한열 장례식, 서울시청 앞에 장례식 보세요. 핵심적인 게 뭡니까? 엄청난 볼륨,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연세대학교에서 서울시청까지 내려오는 오는 게에서 버스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 또는 연결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이 보여요. 이미지상으로 보면 이행기 정의의 문제는 죽은 자와 산자들의 연결 문제 또는 산자들과 산자들 간의 연결의 문제, 연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요소로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7년 9월 달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망월동 묘지에 가서 그 유족들을 만나서 오열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행기 정의를 구성하는 아주 토대적인 그런 그 정서가 1차 이행의 경우에 이중 권력의 시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서의 이 권력의 배치의 차이 이런 맥락에서 드러난 것이 이제 5.18 50 특위와 이 광주 특위라고 하는 그런 거였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행기 정의의 기본 원칙은 광주 우원칙이 대표를 합니다. 그 광주 우원칙이 언제 어떻게 정립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왼쪽은 5개의 원칙의 뭐랄까 프라이어리티 순서입니다. 진실, 책임, 배상, 명예회복, 정신개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각각의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진실이 처음으로 이제 이 모습에 드러나는 것은 국회 청문회죠. 책임의 문제는 95년도 광주특별법과 97년도에 재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배상은 그 전에 1990년에 광주 부성법으로 나타난 거고, 명예회복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5.13 담화로 나타나는 거고, 정신계승도 93년 5.18 재단의 성립으로 나타나는 거죠. 언제 광주 우원칙이 성립되는가? 바로 90년 광주 부성법 이후에 무엇의 대가로? 3당 합당의 대가로. 또는 5.13 담화에 대한 5.13 담화의 핵심이 뭐냐면 기념사업을 인정을 하고 역사적 평가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광주 우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행기 정의의 원칙이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 정립되는가, 그리고 그 우원칙들이 언제 실현되는가, 각각의 항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연구의 핵심적인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당 합동과 광주 보상법의 문제, 기본적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행기 정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데 쉽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최초로 광주 보상법이 등장했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3당 합당 때문에 발생한 거죠. 무엇의 대가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이행의 경우에 5.13 담화와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5.13 담화 2년 후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광주 문제 해결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주 특별법의 가장 큰 결과로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처벌된 거죠. 97년도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18 프로젝트의 특징과 위상이 있어요. 5.18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되었고, 1차 보상, 1차 이행기의 보상, 2차 이행기의 책임, 3차 이행기의 이행 후기의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5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트루스 현상, 즉 진실을 부정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 이 5.18 프로젝트가 이후에 이행기 프로젝트의 일종의 뒷틀 역할을 한 거죠. 5.18 프로젝트, 5.18 모델을 딛고 넘어서서 새로운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행기 정의의 문제로 가는 거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창법적 폭력이라고 불리는 4.3 문제와 한국전쟁의 유산을 해결하는 그 두 개의 길로 뜀틀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현재 5.18 프로젝트, 5.18 모델은 뭐냐? 그래서 한국의 이 이행기 정의의 이념형을 제공했는데, 이 5개의 원칙들을 아우르는 이상적인 모형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때때로는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진지로, 때때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방파제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는가 보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지만, 한국 전쟁 문제의 최초의 입법이, 한국 전쟁 문제 해결의 최초의 입법이 거창 사건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엄밀히 말하면 1951년도 한국 전쟁 진행된 당시에 중요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60년에 큰 사건으로 나타났다가 5.16 이후에 잠잠해진 것이 다시 95년도에 끄집어 나와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 법률은 그 이후에 한국전쟁 이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뭐랄까 그 디딤돌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3차 이행과 이행기 정의에서 하나는 5.18에서 4.3으로 가는 길, 하나는 5.18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문제로 가는 길. 그래서 전자가 1999년도 12월 말에 만들어진 4.3 특별법, 그리고 두 번째가 2000년에 만들어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2001년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광주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거였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유보된 과제들이 뭐냐면 탈식민과 탈전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행기 정의의 모델들이 분화되는 거죠. 진실 책임 모델로 가느냐, 진실 명예회복 모델로 가느냐, 진실 보상 문제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유형의 차이일 수도 있고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이행기 정의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2004년, 2005년도죠. 포스트 3차 이행기에 발생했고 하나는 탈식민 프로젝트, 하나는 탈전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민지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거티브한 어프로치, 즉 식민지 지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고 반대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프로젝트, 즉 탈식민 과제는 네거티브 어프로치와 포지티브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순서대가 되느냐? 당연히 독립운동가 서운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독립운동가 서운으로 이었다가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 이 규정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이렇게 그런 경로를 갖다가 봤습니다. 탈식민 문제는 좀 더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간단하게 하고요. 진실화해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명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중반에 남아공 모델이 한국의 암암리에 또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이 명칭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조사 및 명예회복 문제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서로 다른 성격의 폭력 문제가 한 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종합적인 그런 진실위원회를 갖는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국 전쟁기의 폭력에 의한 피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두 번째는 좌익폭력에 의한 피해, 세 번째는 연합군, 미군에 의한 피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상규명은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대는 그런 의존의 정도는 달라지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진실규명 이후에 보상 문제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피해의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단과 관련된 국가폭력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폭력, 그런 어떤 이념적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과 연결돼서 발생하는 국가폭력의 문제. 두 번째는 반정부 운동, 이른바 민주화,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가폭력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과는 정치적인 색깔은 좀 덜하지만 사회적 폭력,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폭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진상규명위원회는 1번과 2번은 제대로 접근을 했지만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게 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 즉 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의 국가 책임 문제. 이게 이제 2차, 2기 진실화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3 문제에서 그 다음에는 민간 희생 문제로 이게 이제 2000년에서 2005년으로 5년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 4.3 문제와 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4.3의 경우에는 강력한 공동체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문제 해결에서 제주도라고 하는 강력한 공동체적 기반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문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 4.3 특별법이 2005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문제를 다루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졌고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5년간의 시차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른바 창법적 폭력에 해당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후에 보수화와 포스트루스 현상이 발생하죠. 첫째는 5.18 폄훼로 시작을 합니다. 2005년도부터 이른바 진실화해위원회나 진실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던 시기부터 공교롭게도 일배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일배는 처음에는 5.18 폄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왜곡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진실 부인의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하면 폄훼와 왜곡과 부인은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여기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이미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 진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문제 또는 국가적 인정의 문제, 인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른바 구성주의적인 그런 사유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는 진실은 사건 당시부터 있었지만 그 피해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은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보수 정부의 시기에 이행기 재개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납북 피해자법 또는 탈북 국권 포로 문제 또는 강제동원 보상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앞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미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수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기존의 그런 성과들을 따라 물타기를 한다랄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정부에서 진행된 그런 이행기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사실은 인색하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한국의 과거 정상과 이행기 정의는 기본적으로 삼중적 이행인데 탈권위주의적 문제와 탈전쟁과 탈식민의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기초와 출발은 5.18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가네. 왜 안 가지요? 뒤로. 그리고 범주별로 보면 피해 회복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기 정의의 5개의 원칙과 각각의 그 이행기 정의의 범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시다시피 책임 문제, 특히 이 처벌 문제는 5.18에서만 됐었지 다른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에서는 처벌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상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억과 기념의 강도도 다 다르지요. 명예 회복의 문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다종 다양한 이행기 프로젝트와 그들 간의 상호 연관성 문제가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피해자와 권위주의 통치기 피해자의 치유에 관하여 왜 그런가? 공통점은 전부 신청주의에 의한 진실 유명이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피해 보상을 일부 받았어요. 그 피해 보상액과 그 논리와 인권 침해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피해 보상과 논리가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평균적인 균일한 수준의 보상액을 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직업, 나이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보상액이 많이 달라지죠. 일반적으로는 권위주의와 인권 침해의 경우에 같은 희생자라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보상액이 큽니다. 그러면 왜 같은 인간의 목숨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당연시 되는가?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행기 정의의 대상이 되는 폭력의 성격,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법적 폭력과 불법적 국가폭력의 문제로부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의 그 폭력론을 응용을 해보면 이 제국적 폭력, 국가적 폭력, 제국적 폭력 속에 세계 대전의 문제가 있고 지역 전쟁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내전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의 인권 침해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제국적 폭력의 일부이고 한편으로 보면 국가적 폭력의 일부다. 그리고 정당화되는 것과 정당화되지 않거나 또는 정당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구별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의상 창법적 폭력은 정당화되는 것이지만 인권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의 불법 폭력뿐만 아니라 창법적 폭력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부분도 의심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적어도 명예회복이나 또는 보상이 필요해지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 폄훼 왜곡의 문제는 더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적어도 광주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진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진실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입각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87년, 92년 선거를 경험하면서 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도 진실편에 서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성적인 게 아니라 진실을 안다 하더라도 회피하고 싶고 또는 진실을 안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싶고 거기로부터 반감을 갖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확실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왜곡론에 대한 비판 또는 진실 왜곡 처벌법 또는 거기로부터 표현의 자유 논쟁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저기로부터 사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용서하고 싶은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조건부 용서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용서라는 것보다는 무조건적 용서가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런 종교적인 디스코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와 종교적 문제 그리고 도덕적 문제 간에 섞여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 포스트트루스 현상 폄훼 왜곡 부인 때문에 어떤 문제로 5.18의 경우에 다시 제1원칙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5.18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진 거죠. 1988년 89년에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진실규명과 2019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진실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얘기가 진실인 거야. 진실은 사회적 구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질문하는 공동체적 질문에 대한 응답이랍니다. 진실은 기분 팩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진실이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지. 진실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맥락적인 것이며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진실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한국의 이행기 정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0년 이후에 인권 감수성이 대폭 증가했죠. 촛불은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저항, 즉 국민 주권의 재확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권 감수성 증진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기에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이른바 살아남은 아이, survivor, 이 살아남은 아이, 생존자라고 하는 개념이 5.18 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등장하고, 형제복지원에서 등장하죠. 이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미진하게 처리했던 것들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진화위가 재출범하면서 첫째는 한국전쟁 희생자 문제를 다시 소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와 집단적인 인권침해 사건 수용, 즉 납부거부 간첩 조작 사건, 삼천교육대 사건, 강제징집 녹화공작 사건, 전교조 사건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진실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으로 집단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예를 들면 1960년 초기에 서산개척당 사건,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에 지속된 성감학원 사건,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에 지속된 형제복지원 사건들이 재조명됐는데 1기 때는 이게 신청이 없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좀 각하시킨 거예요. 근데 2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라고 됐고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간 또는 20년간 인권 감수성이 어떻게 증가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중요한 인권 침해야 라고 인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외 입양 문제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죠.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는 법에서는 법정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진화위에서는 거부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진 거고 해외 입양 문제는 복지라고 하는 이름의 사회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의 문제, 불법성의 문제가 이제 새롭게 조명되고 특히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다.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본 대로 책임에 관하여 문제입니다. 책임에 관하여. 과거 청산론에서 책임은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95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과 사면이 이루어졌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엠네스티, 97년도에 사면이 갖고 온 효과, 정치적 효과에 대한 문제. 개인 취업이란 정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양심에 의한 판단과 5.18 피해자들의 사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다수가 사면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 정치 지도자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합의를 해서 사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진실 왜곡의 국면이 안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진실 왜곡의 국면이 오면서 보면 볼수록 문제가 97년도에 그 사주에 없는 사면 때문에 발생했다라고는 인식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주의 중요성이 재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주는 법정에서나 또는 개인적인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나 이런 거 수준이었지만 2010년도에 들어오면 사주가 이제 정치 사회적 현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의 조건 내로 사주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도 기억 생생하겠지만 2019년 12월 12일 날 광화문에 무릎 꿇은 전두환 상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 포획상 잡았다라는 상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먼저 선출을 해서 그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른바 가상적 사조회라고 하는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그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그 이후에 그 일본 총리의 사죄상 있었죠. 이 가상적 사죄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거창 묘지에 가면 무릎 꿇은 군인상이 있어요. 이 무릎 꿇은 전두환 상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상적 사죄라고 하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그것이 정치적 효과가 어떤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과 이제 대조되는 것이
대신 사과. 본인이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를 못 할 때 아들이나 손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이 대신하는 사과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행기 정의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책임의 문제가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사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재발견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론이 분화됩니다. 당연히 성직자들이나 기독교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중요한데,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쉽게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런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이게 안 가네요. 왜 안 가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지와 용서라고 하는 맥락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제가 그 재작년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무릎 꿇은 그 전두환 포육상에 대해서 글을 자세히 썼어요. 그 박명림 교수도 우리나라의 그 화해 치유를 위해서 청산 모델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주를 했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 그 전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해마다 화해 사업을 합니다. 그 특전사 장병들 일부가 그 조사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죄책을 말을 하고, 때때로 필요하다고 하면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해서 몇 차례 그 시민들과 만나서 고백과 용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향 때문에 올 초에 부상자회와 유공자회에서 특전사 전우회와 함께 화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 5.18 단체 내부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와 5.18 단체 사이에서 상당한 그 논란이 이루어지고 비판도 이루어지고 또 동의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크게 보면 그 책임의 범위 문제와 화해론이 쟁점화된 있는 상황이다. 내일 모레 광주에서 이걸 둘러싸고 백인 토론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죄와 용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 사회학에서 타브치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1년도에 사죄와 화해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제 Apology Forgiveness 연쇄, 이 용서와 사죄와 용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이 타브치스는 그 사회학자 고프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언오폴로지 사죄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네 개의 그런 뭐랄까 그 경로랄까. 첫째, 사죄 없는 용서가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사죄를 했지만 용서하지 않는 불용서의 그 경로가 있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죄에 선행하는 용서가 있을 수가 있다. 즉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사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때때로 반대로 용서에 선행하는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사죄와 용서의 관계는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복잡한 상황을 갖다가 나자르가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일본의 마사히로라고 하는 분하고 타메라라고 하는 분이 이걸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사과가 용서를 촉진하는 연쇄가 있을 수가 있고 용서 없는 사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과를 하지만 핑계를 댄다. 즉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 집단적인 압력에 못 이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과,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용서 없는 사과의 그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용서가 사과를 촉진하는 사이클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용서가 불사과로 이어지는 그런 연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그 연쇄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사회심리학적 분야에서 또 범죄심리학적 분야에서 발전했는데 이것은 범죄심리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이인기 정의학 좀 더 넓은 그러한 정치 사회적 그 프로젝트에 적용돼 가지고 경험적인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야만이 우리가 사회제 용서 화해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케이안이라고 하는 여자 연구자가 있는데 이분은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됐는데 이것은 남아공 경험의 과도한 영향이다. 특히 투투주기호의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남아공이 진실화해위원회 했지만 사회적 통합이나 이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분이 쉽게 말하면 그 만델라나 투투주기호가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과도하게 표장돼서 다른 사회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두 번째는 헤겔의 인정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게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연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저 연세대학교의 우리 전 선생님, 전우택. 예? 전우택 네. 선생님이 우리 박명규 전 원장님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용서 화해에 관한 대한 성찰.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용서 화해에 관한 것은 확실히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그런 뭐랄까 종교적 그런 메시지들이 현실적인 사회과학과 어떻게 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 화해의 경우에도 그 킴리카와 바슈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아주 좋은 책을 편집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안에서 그 제2장에 반 앤드 베르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썼어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하나는 또 하나의 차원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이 네 개의 이 테이블에 의해서 화해 문제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니 기본적으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화해는 톨러런스의 문제, 관용의 문제이고 집단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화해의 경우에는 시빅 트러스트, 시민적 신뢰와 사면의 문제다. 이게 그 약간의 좀 더 뭐랄까 화해 관련된 차원과 범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생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시루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 화해 문제는 필연적으로 deliberate democracy, 즉 우리말로 하면 그 시민민주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화해 절차가 이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화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민민주주의적인 요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단순한 어떤 그 다수결 원리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존중을 받고 즉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집단적으로 성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지. 딜리버레이트 데모크라시 요소를 제거하면 이 화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특정 권력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인터그룹 프로세스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주 조그마한 차이가
그 화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화해에 오히려 반대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그런 인터그룹 프로세스가 이 화해 문제에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옳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시르가 말한 그 화해의 세 가지 단계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컬렉티브 메모리와 히스토리 오브 익스클루전, 즉 집단적인 기억과 배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1단계죠. 화해를 하려고 하면 피해자들의 기억과 목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역사적인 부정의에 대한 대중적, 공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에 대한 사과가 제안이 될 때 구체적인 그 화해 과정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론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체계화, 화해 이론이 체계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뭐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첫째, 한국전쟁 희생자 보상 문제에서 적대 세력 및 미군에 의한 희생은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동일한 전쟁 희생자로서 같이 보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 과정 속에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엔 그 심의관이 와서 나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보상을 받으려면 왜 법으로 법정으로 갑니까? 같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하면 바로 보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제도가 수평제도, 그리고 진실규명 이후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권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보다 사법부의 권위가 더 강력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끝나면서 전국 유령시설을 건설을 갖다가 했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미루다가 2018년도 그 무렵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다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책임입니다. 전국 일용시설 대전 동구에 지금 만들려고 하다가 다시 오리무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과거사 재단, 이른바 진실화해 재단, 명칭을 어떻게 해도 좋은데 과거사 재단을 설립을 해야 한다라고 2010년도에 레코멘데이션 했지만 안 들어졌고, 지금도 과연 10년 지났는데도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의 개선과 연구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요소인데요. 정권 교체에 따른 혼선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민주정부에서 시작이 되고 보수정부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지만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행기 정의와 인권 아카이브가 없어요.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같이 인권 아카이브를 만들어야만이 한국이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가고 연구가 진행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죄와 용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그 경험적인 근거가 별로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 및 용서 문화가 확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 사죄와 용서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불교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뭐 포기한다거나 운명이다거나 그런 식의 게 아니라 사죄와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화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서의 원원의 정치,
종식시켜야 한다.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에서의 화해가 실질적으로 진전돼야 한다. 세 번째는 식민 지배에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진짜로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가운데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원래 그 토론하기로 했던 김병래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전쟁 의 발발과 그 책임에 관한 문제죠. 하여튼 그 사죄 및 용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전 인권 국가로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이행기 정의 증진을 위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가 타이완에서 진행됐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고, 캄보디아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힐링필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 몽골도 30년 이상 이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왔는데, 한국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아시아 민주주의 뭐 진흥재단이랄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 또는 아시아적 수준의 한국의 역할 또는 책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제 말씀을 마치고 오늘 오신 분들 질문과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또 제언을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지금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준비를 하셨다가,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 반 정도로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보면서, 약간 이 자료만으로도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스피디하게 1시간 안에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행기 정의를 보는 것에 관해서 이제 뭐 국가 권력의 성격, 또 피해자 집단의 요구 조직화의 수준, 중재 기구, 이런 여러 이제 상호작용, 그러니까 참여나 관여 주체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행기 어떤 개념적인 복합성, 그러니까 이제 폭력의 개념이나 대상, 그리고 아니면 또 사죄나 용서와 관련된 어떤 선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제 그 공부하셨던 부분과 또 실제 사회에서 뭐 진실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 경험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편안하게 풀어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같이 들어주셨던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되게 질문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되게 다 질문들이 재미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뭐 콴츠 왕이라는 이제 대만 유학생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행기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어로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기 정의, 과도기 정의, 또 전환기 정의, 과거사 정의, 과거 청산과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어들이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한글 번역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 쓰는 어떤 호명할 때 이 용어를 통일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볼 때는 청산이라는 단어는 이미 정해진 인상에서 좋지 않은 단어다. 그래서 과거 청산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그 한국과 대만의 이행기 정의가 사실 다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어떤 구술 과거 조사 또는 변혁기 이행기 정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작업이 이제 민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작은 규모만 수행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간에 따라서 이제 보통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질문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만의 이행기 정의 작업이 민간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여전히 이행기 정의 작업이 뭔지 모르고 심지어 오명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식이 여러 면으로 이제 차이가 이제 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를 행하고 있는데 이 한국 국민의 시각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중요한 그 개념들이 이 대만하고 한국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씩 표현을 다르게 하거든요. 이행과 전환은 양립 가능한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 이 이행은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고 전환은 같은 수준에서의 변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제 대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만에서는 전환기 전형정의라고 부르고 한국은 이행기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전형정의와 이행기정의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뉘앙스 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강력한 민주화 운동의 전통 때문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대만도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대만의 경우에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관계가 한국의 이 보수당과 이 민주당 쪽과의 관계과는 조금 달라요. 그 국민당의 그 일당 독재 기본적으로 한국은 1948년 처음부터 다당제인데 대만은 그 정당이 다른 정당이 인정된 게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가능하거든요. 1949년부터 1987년까지 계엄령. 그러니까 그 억압의 정도가 훨씬 더 대만이 더 강했고 일당 말 그대로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이 물경 30년 40년 진행됐기 때문에 그 국민당과 국민당에 대한 어떤 민주당 측 인사들의 반감은 훨씬 더 한국보다 더 강하고 국민당은 또 한 가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의 보수당은 계속적으로 이름은 변화하면서 중심 세력이 바뀌어왔거든요. 그런 차이가 아마도 그런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식민주의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생각과 대만의 식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대만은 민주화되면 될수록 그 양안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데 한국은 반대로 지금까지는 민주화되면 될수록 남북 관계가 좀 더 호전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 이 엇갈림의 문제가 여기 존재를 하는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 한국의 이 원한의 정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청사는 기본적으로 본질주의, 레디칼리즘이에요.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기본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리버럴 디모크라시 하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한국은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청산 패러다임이 40년 이상 또는 지금까지도 진행되는가? 여러분들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 사용했잖아요.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구호로서는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불화의 정치의 씨앗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때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우리 학생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대만의 경우에는 이행기 정의, 이른바 촉진 정의가 2018년도에 늦게 만들어졌고 최근에 문 닫았어요. 제가 올 1월 달에 한 일주일간 이상 그 대만에 가서 대만 학자들하고 얘기하고 대만 인권위원회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인권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훨씬 더 높은 감사원장하고도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대만과 한국의 이행기 정의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대만과 한국이 가장 많이 진전된 거거든요. 이 대만의 경우에는 2.28 사건과 백색 테러 문제로 갔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의 그 전형정의 개념이 2018년도에 비로소 제도화됐다가 한 3, 4년 있다가 지금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위원들 말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문 닫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하여튼 한국과 대만의 이 이행기 정의 경험의 엄밀한 비교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코멘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질문이 많아서 먼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대학에 있는 국사학과 안소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또 4.3, 5.18을 남로당의 소행, 북한군의 소행 등으로 이제 폄하하는 움직임이 여러 정치적 주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정권이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역사적, 사회적으로 누적된 논의를 무화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듯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고, 또 한국의 경우에 과거 청산 문제가 집권 정당의 교체에 따라서 그 정책과 입장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뭐 민감할 수도 있고 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별위원회가 많아지면서 약간 그 오용되는 측면이 있죠. 이 특별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위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했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비교를 해보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도전은 뭐 있을 수가 있죠. 위원회 위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있어요. 위원회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대통령, 국회, 법원, 대법원이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있고요. 대통령의 그 참여는 상징적으로만 두고 국회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법원은, 대법원은 빠지고, 특히 이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몫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던 반면에 이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절반 여야가 나눠져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이 전문가의 몫이 없고 바로 그 여야 정치적인 그런 이 균형이 5대5로 위원회로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면 이 위원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의 맥락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기를 추천한 정당적 배경 때문에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전문가로서의 어떤 양심적에 기초한 그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국회가 여야 동수로 그것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볼 때는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인 인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위원회 운영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처음 질문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건 생략을 하겠어요. 네. 뭐 궁금하시면은 정글수 선생님이 개인 이메일로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형민 통일안보학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신데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적 틀이 이제 통일 담론 형성과 연관성을 띈다고 볼 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행기 정의를 북한 인권 문제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 전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네. 예.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의 이행기 정의는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성격과 정치 체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었던 조선으로부터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 전쟁을 겪었고, 쉽게 말하면 현재까지도 그 영향 때문에, 세계적 냉전과 한국 전쟁의 영향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 이른바 냉전 분단 체제 하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냉전 분단 체제의 형성 과정과 그 이후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이 이행기 정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좁게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 불법 폭력의 문제. 두 번째는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서는 불법적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에 비추어 보면은 합법적인 그런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헌법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방공법 위반자들이 전부 이제 그 진실규명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정법 자체가 헌법적인 정신과 어긋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의 법 위에 존재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의 문제, 세계적 질서의 문제, 동아시아적 질서의 문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표현할 때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이고, 한국은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자 에이전트다. 저는 대만의 양안 분단, 중국과 대만의 분단과 남북한의 분단이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이는 뭐냐? 남북한은 대칭적 분단이에요. 남북한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국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과 조그마한 섬, 대만섬의 분단이고 아주 비대칭적인 분단이죠. 따라서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달라요. 대만 사람들이 느끼는 안보 위기와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안보 위기는 느낌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만의 운명은 한국 전쟁 때문에 중요하게 결정됐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대만 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54년과 58년도에 금문도 포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대전과 한국 전쟁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유를 할 때 동아시아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갖다가 한국 문제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언급한 학자 중에 그 어디에 배태되어 있다. 즉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 속에 한국의 이 소위 말하는 불법적 폭력 또는 창법적 폭력까지도 거기에 배태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표적인 창법적 폭력을 예를 들어라 그러면 1945년도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원폭에 대해서 정당성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폭 투하가 신적인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메가더와 히로히토 철옹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 치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그게 불법적이었냐 정당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전히 내적으로는 굉장히 뭐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창법적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는데, 경험적으로 들어가면 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목숨인데 50년에 돌아가신 양반들과 1960년에 돌아가신 양반들은 보상액이 달라요. 거의 10배 차이 나요. 예를 들면 한쪽은 나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똑같이 보상해요. 이쪽은 그런 거 다 찾아서 보상해요. 그렇죠? 보상의 원리 근게 달라요.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곰곰 생각해 보면 그래. 그 게발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에다가 적용하기에는.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제가 들었던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 있죠. 남북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 체제를 일단 인정하면서 대화 상대로 삼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런 체제는 저 체제는 왕조 체제이고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입장이 어느 한 가지가만 채택을 하고 어느 한 가지는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야말로 어려운 문제,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화하느냐, 정치화해야 하냐 말하냐, 어느 정도 강도로 정치화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권 개선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그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거기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참 통일평화연구원 입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지요. 그 문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 정의를 하는 것 이제 그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축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압축적 근대화나 또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용인이 되고 또 그러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영근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화해 그리고 통일 이후의 이행기 정의에 있어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아공이나 독일, 동구권 등에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말 필요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남아공 사례는 인종적인 그 문제, 식민주의와 인종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독일 문제는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와 관련된 것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동구권 탈사유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좀 더 아시아적인 맥락을 좀 더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시아적인 것을 참고하고 좀 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어떤 역할이 규정되는데 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통일 이후에 그러면 이행기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말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몽골 사례를 내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몽골은 1990년대 이후에 90년 이후에 탈사유지로 가면서 1920년대부터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숙청이 중요한 인권 침해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탈사유지 하에 이행기 정의 문제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행기 정의 문제를 겪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이행기 정의는 아주 그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이행기 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 그러면 그 통일 분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기에 피해를 받았던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의한 아까 북한 인권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평화 공존과 자유 왕래지요. 그렇지만 가슴 속에는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그냥 담아둘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담아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유 머리 아프죠. 우리 여러분들이 통일 과정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이른바 그때는 이행기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청산론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이행기 정의의 문제를 만약 경우에 통일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오, 같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제 김승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유엔 심의관과 이제 사법부 관련한 이제 질문인데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진실화위원회와 이제 사법부 안에서 어떤 충돌이나 이런 괴리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경 선생님께서 이제 국회미래연구원에 있는 김태경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1대 국회 계류 중인 한국인 이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신데 탈식민 탈전쟁 이행기 정의의 어떤 넓은 틀에서 한국인 피폭자를 위치시킬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2016년에 이제 피폭자 존재를 인정하고 이제 건강 조사나 지원 등을 시작했는데 사실 한국인 피폭자들은 일본 정부에 그동안 이제 소송을 통해서 피폭자 수첩을 쟁취하고 또 이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또 최근 평화시민단체에서 어떤 일본의 전쟁 책임과 함께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 한국인 피폭자들의 존재를 어떤 틀에서 이해하고 또 이들이 원하는 어떤 전 사회적 추모 기념 관련법 관련한 어떤 입법 지원이 가능할지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앞에 질문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막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위원들도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다시 이 사법부의 판결을 거쳐야 하나? 물론 신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에서 위원들을 파견을 하고 그 위원들이 그쪽 그 부분의 기능들을 맡으면 돼요. 지금처럼 국회 여야 정당이 추천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 중에 대법원에서 공신력 있는 법률가들을 위원으로 파견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대해 그런 보상 심의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법률가들로 신망 있는 법률가들로 충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폭자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보상을 했던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피폭자들에게 피폭자 수첩을 건강 수첩을 준 것이고 하나는 한센병 수용자들에게 소록도 수용자들에게 보상을 한 것입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원폭 문제는 굉장히 참 뭐랄까 복잡한 문제지요. 아이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천벌을 받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야 근데 천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10분의 1인데 라고 말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합천에 가면 합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합천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원폭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연구를 할 때 북한에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북한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우리 한국의 피해자들은 똑같이 건강 수첩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을 뻔했다가 안 됐는데
그거야말로 남북이 협조를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본군 위안부 그 동경 법정처럼 그 손을 못 댔습니다. 하여튼 그 원폭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는 그, 그, 그 원폭 그 반대 운동 핵 반대 운동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현실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근본주의적인 입장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역사주의적인 입장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기후 환경 문제랄지 또는 그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문제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청산이라고 하는 것, 단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반드시 정치적인 후유증을 갖다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eliberative democracy 이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그걸 한 번에 모든 걸 일거에 정치 해결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렇게 설사 그게 옳다 하더라도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수단으로서는 좋지 않다. 방향은 옳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것이 가져올 그 부작용이랄지 후유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파악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화해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화해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이어야 하고 점진적이어야 하고 설득과 토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도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저는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확실히 그런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모든 사안들은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근본주의와 원한의 정치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요새 갈수록 더 많아져요. 네, 근본주의와 원한의 정치를 탈피하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6시 반까지로 평화포럼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지만 이제 저녁 시간도 되고 저녁 식사도 드셔야 되니까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와 계신데요. 평화포럼 담당하고 계시는 윤정 교수님도 와 계시고 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이신 김범수 원장님도 계시고 또 이몽배 교수님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혹시 김범수 원장님 계시면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동 중이실 수도 있어서 네 지금 네 지금 아마 좀 힘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아 선생님도 계신데? 네. 네. 미화 선생님도 계시고, 네. 많이 계시는데, 아마 다들 질문 많으실 텐데, 이제 시간이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정은식 교수님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보니까 이번 주에만도 5번 발표를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좀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나눠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벌써 이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같이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것이 벌써 6, 7년 전이 돼버렸네요. 아주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 격려와 질책 덕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한 30년 이상,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인데, 뭐 뚝 부러진 해답은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감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여튼 이 책임, 용서, 사죄, 화해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 되는 게 좋겠구나. 다만 어떤 선험적인 그런 판단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인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너무 여론조사 방식으로가 아니라 좀 더 패널 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이 또는 뭐 동아시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책임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같이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그 용서의 문화나 화해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갈수록 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정치를 보면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소, 희망적인 요소를 놓을 수, 놓, 놓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또는 우리 국내 내부에서의 보수와 진보 간의 그런 그 대화가 좀 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네. 말씀 들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김범수 원장님 잠깐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예, 정근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유, 예, 제가 잘 들립니다. 관악에서 오늘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요. 직접 이렇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예, 이렇게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평화 포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데서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시흥까지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신 정근식 우리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19차 평화 포럼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